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조용한 천재의 상상력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1980년 6월 28일 일론 리브 머스크가 태어난 날. 그가 태어난 가정은 부족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기술자이자 부동산 개발자, 어머니는 캐나다 출신의 모델 겸 영양사였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어린 일론의 삶은 마냥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말이 느렸고 친구를 사귀는데 서툴렀으며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했다. 사람들과 대화보다는 책과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다. 4살에 백과사전을 읽었고 6살에 수학 문제집을 혼자 풀었다. 정상과는 조금 다른 아이. 하지만 그 다름이야말로 그의 진짜 무기였다. 그가 사랑한 건 공상과학 소설, 아이작 아시모프, 아서 클라크, 톨킨. 그 속에서 그는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했다. 책을 덮으면 상상의 세계가 그의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에게 세상은 현실보다도 훨씬 더 넓고 가능성 있는 공간이었다. 10살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한다. 카모도 VIC-20이라는 8비트 컴퓨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며 놀 때 일론은 그 기계를 분해하며 배웠다. 코딩. 혼자서 6개월 코스 교재를 3일 만에 끝내버린다. 그리고 12살, 그는 자신만의 게임을 만든다. 우주선이 적을 파괴하는 게임. 이름은 BLASTAR. 그 게임을 컴퓨터 잡지사에 $500에 팔면서 그는 첫 수익을 얻는다. 당시 친구가 거의 없었던 저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바로 저의 방식이었죠. 일론 머스크 회고 인터뷰 중. 하지만 천재성은 세상에서 늘 환영받지 않는다. 그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지속적인 괴롭힘, 폭력, 외로움. 한 번은 계단 아래로 밀쳐져서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그는 늘 외로웠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컴퓨터, 기술, 로봇, 우주, 물리학. 그 세계에서 그는 강했다. 내가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면 그건 지금 이 고통 덕분일지도 몰라. 일론 15세 일기 중 가정도 편하지 않았다. 부모는 일론이 8살일 때 이혼했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캐나다로 돌아갔고 일론은 아버지와 함께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섭고 냉정한 사람이었다. 정서적 지지를 주지 못했고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다. 일론은 훗날 이렇게 말한다. 그때 나는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존재인지 배웠다. 감정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게 됐고 그래서 난 이성과 기술을 더 신뢰하게 됐다. 하지만 그 어두운 유년기 속에서도 그를 지탱한 단 하나의 신념. 나는 언젠가 화성에 가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 그는 이런 질문을 친구에게 했다.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진지하게 인류의 대피소로서의 우주를 상상해왔다. 17살 그는 결심한다. 이곳 프리토리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의 선택은 캐나다였다. 어머니의 국적 덕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라. 무언가를 바꿔낼 수 있는 진짜 첫걸음. 그렇게 1990년 일론 머스크는 단돈 몇백 달러를 들고 혼자서 비행기에 오른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10대 소년의 여정. 그는 몰랐다. 그가 걷기 시작한 길이 인류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부르기 전에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절의 외로움, 그 고통과 침묵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생각하는 자, 그리고 움직이는 자.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1990년 17살의 일론 머스크는 낯선 대륙 캐나다에 도착했다. 손엔 작은 배낭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노트, 그리고 우주로 가는 길을 그리고 있는 상상력. 그는 어머니 메이 머스크의 국적 덕분에 캐나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가족 없이 혼자 이민자의 삶을 시작했다. 도착하자마자 맞이한 현실은 차가웠다. 친척집을 전전했고
때로는 침낭 하나로 버텨야 했다. 생활비가 부족해 농장에서 곡물을 날랐고 보일러 수리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땀을 흘렸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면 갈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체득했다. 성공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캐내는 것이라는 걸. 1995년 캘리포니아 24살의 일론 머스크는 형 킴벌과 함께 단돈 몇천 달러로 실리콘밸리에 도착한다. 그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빌리고 책상 하나 없이 바닥에 앉아 컴퓨터를 조립하며 사업을 시작한다. 낮에는 코딩, 밤에는 기획, 그리고 그 사이에 커피와 라면. 그 첫 아이디어가 바로 GIP. 종이로 된 지도와 전화번호부를 디지털로 전환해 지역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지금의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배달의 민족 초기 개념을 모두 합친 형태였다. 그들은 직접 지역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판매를 시작했다. 문전박대는 일상이었고 거절당하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만약 성공 확률이 10%라고 해도 나는 그걸 90%로 만들기 위해 뛰어야 했다. 머스크는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CEO가 아닌 24시간 깨어있는 개발자였고 문제 해결사였다. 이듬해 드디어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30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다. 사무실도 팀도 서버도 새롭게 세팅됐다. GIP는 빠르게 성장했고 뉴욕타임즈, 시카고 트리뷴 등 대형 신문사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의 코드는 이제 미국 전역의 뉴스 검색과 광고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투자자들은 일론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었다. 너무 완벽주의적이다. 너무 고집이 세다. 그들은 외부 CEO를 데려오고 머스크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2인자로 밀려난다. 나는 경영을 배우는 중이었고 그들은 속도를 원했다. 1999년 컴팩 GIP를 약 3억 달러에 인수한다. 일론 머스크가 손에 쥔 금액은 약 2,200만 달러. 그는 불과 몇 년 전 공장에서 삽을 들던 청년이었다. 이제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들고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다음은 금융이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건 돈의 흐름이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좀 쉬지 그래? 그는 대답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곧바로 그는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 그 이름은 캄.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첫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에겐 갈증이었다. 그는 돈이 아니라 변화를 원했다. 나는 세상을 조금 더 빠르게 진화시키고 싶었다. 그의 다음 도전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다. GIP를 매각한 직후 일론 머스크는 다음 꿈에 착수한다. 돈을 바꾸는 일. 그는 기존 은행 시스템에 분노했다. 느리고 불투명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은행이 되지는 않더라도 은행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다. 그는 온라인 결제를 통해 누구나 전 세계에서 손쉽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캄이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캄은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다. 웹 기반 계좌 개설, 이메일로 돈 보내기, 즉시 송금.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다. 기술은 앞서 있었지만 사용자 신뢰는 미약했다. 그러던 중 경쟁사 콘피니티 CONFINITY가 등장한다. 핵심은 PALMPILOT라는 휴대기기로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 두 회사는 곧 사용자 확보 경쟁에 돌입한다. 결국 2000년 두 회사는 합병. 새로운 이름은 페이펄. 하지만 내부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기술 철학, 경영 스타일, 조직 구조 모든 것이 충돌했다. 특히 머스크는 윈도우 기반 시스템을 밀어붙였고 다른 공동 창업자들은 유닉스 기반을 고집했다. 난 통합을 원했지만 그들은 분리를 원했다. 그리고 사건은 벌어진다. 2000년 9월 머스크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CEO 해임을 결의한다. 그는 쫓겨났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최대 주주였다. 2002년 페이펄은 이베이에 약 15억 달러에 매각된다. 머스크는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쥔다. 그 돈으로 그는 세 가지에 투자한다. 우주 스페이석스, 에너지 테슬러, 교통 나중에 더보링 컴퍼니. 쫓겨난 건 고통스러웠지만 나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준 결정적인 기회였다. 그는 경영에서 밀려났지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한 꿈을 품었다. 지구를 벗어나는 것. 성공이란 이름 아래 쫓겨난 남자. 하지만 그 쓴맛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하늘을 올려다본다. 우리는 왜 아직 화성에 살고 있지 않은 걸까? 2002년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스페이석스를 창업한다. 우주 산업은 독점되었다. 나는 그걸 민간으로 가져오고 싶었다. 처음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NASA 출신들도 회의적이었다. 이건 정부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로켓 이름 팔콘 1,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에서 다운. 목표 지구 적궤도 진입. 첫 번째 발사 폭발. 두 번째 발사 실패. 세 번째 발사 추락. 모든 자금이 소진되고 있었다. 언론은 조롱했고 투자자들은 철수했다. 그러나 그는 네 번째 도전을 준비했다. 자신의 마지막 돈을 쏟아부으며 남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게 실패하면 우린 끝이야. 팔콘 1이 최초로 궤도 진입에 성공한다. 역사상 최초로 민간 로켓이 궤도에 올라간 순간. 며칠 뒤 기적처럼 NASA와 16억 달러 계약이 성사된다. 스페이스X는 941생으로 살아났고 머스크는 또 한 번 불가능을 뒤집었다. 나는 우주에 가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인류가 두 번째 행성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단순한 꿈을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 위험을 감수하는 설계자. 로켓은 3번이나 추락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추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젠가 화성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벽돌은 오늘 여기에서 쌓아 올린 것이다. 2004년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개발 중이던 스타트업 테슬라 모터스의 공동 창업자로 합류한다. 그는 처음에는 투자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곧 제품 개발, 설계, 마케팅까지 적극 개입하며 회사를 이끄는 중심이 된다. 그의 첫 목표는 단순했다. 멋진 전기차를 만든다. 사람들이 타고 싶게. 환경을 지키자는 말보다 그저 멋있고 빠른 차를 만들고 싶었어요. 당시 전기차는 느리고 못생겼다는 인식이 강했다. 머스크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로 결심한다. 첫 모델 테슬러 로드스터, 스포츠카 외형의 전기 배터리 탑재,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으로 100km 가속 4초대, 한 번 충전에 390km 주행 가능. 자동차 업계는 처음엔 비웃었고 언론은 부자 장난감이라며 조롱했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생산 설비는 부족했고 배터리 가격은 높았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적자 행진에 불안해했고 내부에서는 창업자 간의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2008년 일론 머스크가 CEO로 정식 취임. 그는 자신의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회사를 살리려 했다. 심지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늦추며 버텼다. 그 해는 세계 금융위기의 한복판. 자동차 회사들이 무너져 내릴 때 테슬라는 끝없는 생존 투쟁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첫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2010년 테슬라는 나스닥 상장. 2012년 대중형 세단 마덜 S 출시. 마덜 S는 성능, 디자인, 안전성 모두에서 극찬을 받으며 전기차 실용적이라는 인식을 세상에 처음으로 심어준다. 머스크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까지도 손을 댄다. 전 세계 슈퍼차저 스테이션 구축, 테슬라 앱 차량 원격 제어, 실시간 업데이트,
OTA 오버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 에어로 성능이 계속 향상되는 자동차. 그는 자동차를 단지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재정의했다. 우리는 단지 전기차를 만든 게 아니다. 세상이 차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다. 마덜 3, 마덜 X, 마덜 Y 모델이 늘어날수록 비전은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테슬라는 단일 브랜드로 세계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에너지 저장 솔루션 POWERWAL, 태양광 루프 출시, 배터리 기술 고도화 4680 배터리 셀 등 혁신 추진. 그에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실이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지 않았다. 테슬라는 희망을 달리는 법을 만들었다. 가장 비효율적인 분야에 혁신을 던졌을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선은 다시 하늘로 향한다.